삐걱삐걱 밧줄이 낡은 목재, 대들보에 스치는 소리가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한 창고의 침묵을 갈랐다. 그 소리 사이로 한 여자의 가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희미하게 섞여들었다. 강서연 중이. 그녀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창고 한가운데에 팔과 다리가 밧줄로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다른 밧줄에 한데 묶여 천장의 대들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녀의 고개는 비정상적으로 뒤로 젖혀져 있었고 목뼈가 부러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음처럼 차갑고 독처럼 잔인한 부대장 백성철 대령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천천히 굶어 죽어라, 호기심 많은 애송이년. 내년은 결국 내년의 군 생활처럼 바싹 마른 검이 시체꼴이 될 테니. 그의 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한 자에 대한 경멸과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겠다는 잔혹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백진우 대위를 포함한 공범들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육중한 금소금이 들려왔다. 한 줄기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던 빛마저 사라지고 창고는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강서연의 눈은 절망으로 빛나고 있지 않았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위로 그녀의 두 눈만큼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은 사냥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에 빠진 척하며 사냥꾼의 숨통을 끊을 순간을 계산하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방금 완벽한 거미줄을 쳤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는 방금 우리 안에 암호, 안후, 즉 어둠 속에 호랑이를 가둔 꼴이었다. 그리고 이 암호는 스스로 우리를 빠져나오는 것을 넘어 곧 열릴 그의 화려한 진급식을 피비린내 나는 사냥터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거미줄 함정이 만들어지기 몇 달 전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비밀과 내부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 국군 방첩사령부 지하 3층의 비밀작전 통제실. 방 안의 공기는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서늘한 기계음과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내뿜는 미세한 열기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단순한 군사 지도가 아닌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과 인물 관계도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방첩사령관이 지은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스크린에 떠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거짓과 탐욕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군 내부의 모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사명인 그녀에게 이 숫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총이자 비명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군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 앉아 있었다. 전군을 호령하는 그의 위엄도 아내이자 동료인 이지은 사령관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는 조용한 경청자의 자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거시적인 전략과 대규모 군사작전의 대가였지만 이렇게 내부의 적을 상대로 한 은밀하고 치밀한 첩보전은 아내의 전문 분야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백성철 대령. 이지은 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지휘하는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는 지난 3년간 군수품 불출 및 폐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 특히 그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와 맺은 수의계약 내역들은 노골적인 수준이야. 군에서 흘러나간 돈이 이 회사를 거쳐 그의 친인척들 명의로 된 부동산과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해.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허름한 식당을 운영한다고 알려진 백성철의 매제가 최근 강남의 수백억 대 빌딩을 현금으로 매입한 기록이 떠 있었다. 이건 평범하게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부패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자금 세탁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대담해.
이건 백성철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야. 그의 위와 아래에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돕고 묵인하는 자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지. 강민혁 의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는 충분한가? 아니, 이게 문제야.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모든 거래는 친인척 명의로 이루어졌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백성철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스모킹건이 없어.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그는 꼬리만 자르고 빠져나갈 거고, 우리는 뱀의 몸체는커녕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를 수면 아래로 숨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거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교활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내부의 적 앞에서 그들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 정보원이 필요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백성철과 검은돈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낼 사람. 하지만 강민혁 의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백성철의 부대는 그의 왕국이었다. 외부에서 투입되는 어떤 감찰 요원도 그의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오히려 섣불리 사람을 보냈다가는 정체만 발각되고 위험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 통제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리고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안으로 들어왔다. 강서연 중위, 두 사람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그녀는 군 재정 분석 특기를 가진 이제 갓 임관한 신참 장교였다. 화려한 부모의 후광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는 타입이었다. 딸이 들어서는 순간 두 장군의 얼굴에서 잠시간 군인의 위험이 사라지고 부모의 따뜻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여긴 어쩐 일이냐? 두 분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스크린에 펼쳐진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마주했다. 백성철 대령관이군요. 저도 관련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두 장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보는 극비 사항이었다. 어떻게? 사령관님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패턴과 의장님께서 최근 재무감사팀에 요청하신 자료 목록을 분석했습니다. 두 분의 동선이 한 사람, 백성철 대령에게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 순간 두 장군은 자신들의 딸이 단순히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가 아니라 자신들의 장점만을 물려받은 무서운 재능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연은 두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강민혁 의장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안 된다. 절대로 보낼 수 없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놈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하나 없애버릴 수 있는 놈들이야.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반대에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 이지은 사령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머니라면 자신의 계획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의 적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는 존재, 어리고 경험 없는 재정특기의 여군 장교가 사실은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최고의 위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분석 전문가입니다. 군수부대의 회계 장교로 전입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숫자나 만지는 계집으로 여기고 얕보며 경계심을 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제 신부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다. 제가 저들의 왕과 왕자를 모두 잡을 완벽한 미끼가 되겠습니다. 작전 통제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 의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로서 그는 당장이라도 딸을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딸의 계획이 얼마나 대담하고 효과적인지를, 그리고 그 계획을 제안하는 딸의 눈빛이 얼마나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결정은 어머니이자 방첩 사령관인 이지은의 몫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의 눈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령관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어머니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를 믿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 준비해라. 그것은 허락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체스판 위 가장 중요한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서연은 두 부모님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이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음흉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 달 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육군 제1군수 지원사령부 예하비룡부대. 강서연 중위는 막 전입 신고를 마친 신참 장교로서 자신의 새로운 지휘관이 될 부대장 백성철 대령의 집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각이 잡혀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막 임관한 초임, 장교 특유의 긴장감과 의욕으로 희미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 아래 그녀의 눈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처럼 자신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왕국의 모든 것을 조용히 스캔하고 있었다. 부대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기묘하게 이질적이었다. 복도를 오가는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군인다운 활기나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에 체념한 듯 공허했고 간부들을 마주칠 때의 경례는 기계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들이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제에 짓눌린 거대한 수용소와도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들어와. 육중한 문 너머로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부대장실은 그의 계급에 어울리지 않게 과시적일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벽에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감사패와 임명장들이 빈틈없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값비싼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다. 백성철 대령은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와 경례를 붙였음에도 한참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의 길을 처음부터 꺾어 놓으려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자 권력 과시의 방식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신문을 내려놓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몸, 그리고 어깨에 달린 반짝이는 중위 계급장까지.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부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을 향한 경계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신고합니다. 금일부로 비룡부대 재정장교로 보직을 명받은 중위 강서연입니다. 부대장님께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서연은 훈련받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백성철은 코웃음을 쳤다. 재정장교? 우리 부대에 계집애가 회계 담당으로 온 건 처음인데. 그의 첫마디는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이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주판이라도 튕길 줄 아나? 아니면 커피라도 잘 타나? 그의 저급한 농담에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들,
백진우 대위가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백진우 대위는 부대의 작전 장교였지만 그의 진정한 임무는 아버지의 왕국을 지키는 충실한 행동대장이자 감시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험상궂은 인상은 그가 이성보다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 재정학 및 회계 감사를 전공했으며 복식 부기와 전산 회계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품 관리 및 불용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실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백성철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듯한 이 신참 여장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이론은 집어치워. 여긴 학교가 아니야, 군대. 특히 군수부대는 숫자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짬밥과 인간관계, 그게 전부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여기서 내 허락 없이는 종이 한 장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만 명심해도 그것은 경고였다. 내 영역에 함부로 발들이지 마라. 너는 그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부대장님의 지휘 방침에 최대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복종하는 부하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에 백성철과 백진우는 마침내 경계심을 조금 푸는 듯했다. 그들의 눈에 강서연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범생이 출신의 만만한 여장교일 뿐이었다. 됐다. 나가봐. 백태위, 네가 강중이 안내해서 업무 인수인계 진행하도록 해. 서연은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부대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된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짧은 대면을 통해 자신의 두 목표물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백성철 대령,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자신의 지식과 권력에 대한 맹신이 강함.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더 쉽게 허점을 드러낼 타입. 백진우 대위,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며 아버지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 논리보다는 단순한 도발에 쉽게 반응할 가능성 높음. 두 사람 모두 여성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함. 이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백진우 대위는 서연의 옆에 바짝 붙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저급한 말을 계속해서 짓거렸다. 강중희, 애인 있나? 우리 부대에 괜찮은 형님들 많은데 내가 주선 한번 해줘? 재정장교면 돈도 많이 만질 테니 남자들이 줄을 서겠네. 서연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부대 본관의 가장 구석진 곳에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컴퓨터는 금방이라도 고장날 것처럼 낡은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부대의 핵심적인 회계 장부가 아닌 자잘한 영수증 처리나 비품 관리 같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잡무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왕국 밖으로 밀어내고 무시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오히려 만족했다. 그들의 그 오만함과 무시야말로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들을 처리하며 부대의 생리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식당 구석에 앉아 병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주말이면 혼자 남아 지난 몇 년간의 낡은 종이 서류들을 검토한다는 핑계로 서고에 틀어박혀 먼지 쌓인 기록들을 뒤졌다. 그녀의 눈에 부대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폐기되는 군용 타이어와 엔진 오일의 양이 부대가 보유한 차량의 운행 기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유류 창고의 재고량은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량 사이에 항상 미세한 오차가 존재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나
방한복의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급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창고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교묘하게 숨겨진 보물지도의 조각들처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희미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성철 부자가 지배하는 이 대머리 독수리의 왕국은 병사들의 혈세와 국가의 자산을 파먹고 사는 거대한 부패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뱀을 잡기 위해서는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기어나오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미끼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음 행동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뱀의 꼬리를 살짝 밟아볼 생각이었다. 강서연 중위의 첫 번째 미끼는 지독하게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는 질문의 형태로 던져졌다. 그녀는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지난 분기의 차량 유류비 정산 서류를 검토한 후 몇몇 의도적으로 계산이 틀린 부분을 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부대장인 백성철 대령이 아닌 그의 아들이자 행동대장인 백진우 대위를 찾아갔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늙고 교활한 왕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성급하고 폭력적인 왕자를 먼저 건드려 그들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이었다. 작전과 사무실. 백진우 대위는 자신의 책상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부하들이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거만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아버지의 그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벽에 걸린 각종 운동기구와 샌드백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강중이? 또 영수증 처리 같은 시시한 일로 날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서연은 조금은 주눅이든 이제 막 실수를 발견하고 상사에게 혼날까봐 걱정하는 신참 장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저, 대위님. 지난 분기 유류비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에 아무리 계산을 다시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잠시만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녀의 그 저자세에 백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저 계집은 별거 아니었어. 며칠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알아서 기는군.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건성으로 받아들었다. 어디 보자. 뭐가 문젠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연은 일부러 그의 옆으로 다가가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삼중대 수송부의 주간 유류 청구량이 실제 운행일지에 기록된 총 운행거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최소 500리터 이상의 경유가 장부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유류 소모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백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여유와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밀을 들킨 범죄자처럼 날카로운 경계심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삼중대 수송부는 바로 그가 자신의 친구인 중대장과 짜고 군 유류를 빼돌리는 핵심 창고 중 하나였던 것이다. 너 지금 뭘 하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더욱 순진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장부상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혹시라도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시끄러워. 백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서연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부대 행정에 토를 달아.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숫자나 맞추면 되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의심을 하고 네가 감찰관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성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도 강해서 서연의 팔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나는 말이야, 사람 하나 조용히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 알아들어? 내년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그냥 훈련 나갔다가 실족 사한 걸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닥치고 조용히 있어. 죽기 싫으면.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떠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백진우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며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당장 그거 깨끗하게 치우고 보고서는 오늘 안으로 다시 똑바로 만들어서 올려. 한 번만 더 숫자가 틀리면 그땐 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테니. 그는 마지막까지 위협을 가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신문을 집어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예측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희열과 저 추악한 범죄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오는 짜릿한 전율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백진우는 그녀가 완전히 겁에 질려 다시는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폭력과 협박이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연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는 그의 목소리, 그의 협박, 그리고 그가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참 장교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백진우가 움켜쥐었던 팔뚝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멍자국을 마치 전리품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백진우, 너는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너는 나에게 너희들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를 네 손으로 직접 선물해 준 거라고. 그녀는 녹음 파일을 즉시 암호화하여 방첩사령부에 있는 어머니의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에 남은 멍자국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그날의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파일로 함께 저장했다. 첫 번째 균열. 그녀는 백시 부자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제부터는 그 작은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도발로 인해 적들은 이제 그녀를 더욱 경계하고 압박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 험난하고 위험해질 터였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거대한 적을 마주한 사냥꾼처럼 차갑고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작은 창고 같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앞으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 서류 더미의 형태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흘러 강서연 중위가 비룡부대로 전입 온 지 2달이 지났다. 그 2달 동안 부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은 백진우 대위의 협박 이후 겉으로는 완전히 그의 통제에 굴복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장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만을 처리하며 그림자처럼 지냈다. 그녀의 존재감은 부대 내에서 거의 사라진 듯 보였다.
백씨 부자는 마침내 안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과 폭력 앞에 그 건방졌던 신참 여장교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서연을 자신들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대담하고 탐욕스러운 범죄 행각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서연의 비밀 수사는 더욱 깊숙하고 대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잠무라는 완벽한 위장막 아래 부대의 모든 서류와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군수품, 거래 내역, 수의 계약 서류, 그리고 폐기 물품 목록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대조해 나갔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백성철 왕국의 거대한 부패 지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백성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사무실 주변을 탐문했다. 그녀는 그곳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실제로는 자금 세탁을 위한 돈 세탁 공장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굳혔다. 그녀는 방첩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자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미줄의 실체는 그녀의 집요한 추적 앞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백성철 대령에게 그의 인생 최고의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별, 준장이었다. 국방부의 정기 진급 심사에서 그의 이름이 준장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로비와 인맥,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한 부대 성과 보고서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광적인 희열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곧 이 작은 군수부대의 왕을 넘어 육군 전체를 주무를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그의 왕국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받기 위해 부대에서 거대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부대 장교회관에서 연대의 모든 간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의 유력 인사들까지 초대하는 그의 대관식이나 다름없는 성대한 연회였다. 파티 당일 밤 장교회관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아첨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백성철은 주인공답게 가장 비싼 군 예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아들 백진우 대위 역시 마치 자신이 진급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파티장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다. 강서연 중위 역시 재정장교로서 의무적으로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든 채 조용히 파티장의 풍경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화려한 파티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의 마지막 연회처럼 위태롭고 기괴하게만 보였다. 저들의 저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었다. 그녀는 백성철의 뇌물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비밀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제 그 계좌의 주인이 백성철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연결, 고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보다 적의 예감과 본능이 한 발 더 빨랐다. 백성철은 한참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연회장 박테라스로 나왔다. 그때 그의 충실한 정보원이자 부대의 감찰 장교인 한소령이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서연 중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소령의 말에 백성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세히 말해봐. 최근 강중희가 저희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군본부 전산정보원의 특정 서버에 수차례 접근을 시도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금융정보를 추적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대령님 처남께서 운영하시는 회사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철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그의 뇌에 최고 수준의 위험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그 계집은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죽은 척 엎드려서 자신의 목에 칼을 꽂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처음부터 유류비 장부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멍청한 아들놈을 먼저 건드렸던 이유, 그녀가 그토록 쉽게 굴복하는 척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진급 축하 파티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와 불안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년 지금 어디에 있지? 아까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장, 주는 당장 처리해야 해. 백성철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가시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급을 하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기 전에 모든 불안 요소는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아들 백진우를 조용히 불렀다. 진우야. 네, 아버지. 오늘 밤 전연을 처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파티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지금 당장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연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놔라.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다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파티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해버려라. 아버지의 살기 어린 명령의 백진우의 얼굴에는 짐승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저 재수없는 계집애를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 몇 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병을 들고 강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위험하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노골적인 사리를 읽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전장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오는 악마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마치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배경음악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백진우 대위와 그의 패거리들이 강서연 중위의 테이블을 포위하듯 둘러쌌을 때 파티장의 시끄럽던 분위기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눈치 빠른 장교들은 곧 벌어질 불길한 사건을 예감한 듯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술과 웃음 그리고 아첨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오직 강서연만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의 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백진우는 일부러 과장되게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서연의 테이블 옆에 섰다. 그는 술에 취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만큼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뷔페 테이블에서 일부러 가득 담아온 시뻘건 김칫 국물이 흥건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우리의 재정 장교님, 강서연 중위 아니신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혼자서 뭘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컸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백진우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내가 말이야.
우리 강중이를 아주 예쁘게 봐서 특별히 한마디 해주려고 왔지. 그는 서연의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올리고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여기는 말이야, 아무나 끼는 자리가 아니거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아주 높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그런데 너 같은 계급도 낮고 뭣도 모르는 계집애가 어디 감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어.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저기 주방 구석에 가서 설거지나 하는 게 네 분수에 딱 맞는 일이라고. 알겠어?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 여군 장교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상대는 이 부대의 왕자, 백진우 대위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백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권위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그 오만한 눈빛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어딜 쳐다봐. 그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김치 접시를 기울였다. 촤! 끔찍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와 축축한 국물이 서연이 가장 아끼던 하얀색 장교 정복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어깨와 가슴, 그리고 무릎 위로 굴욕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맵고 시큼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멈췄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광경에 고정되었다. 백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술이 너무 과했네. 손이 미끄러졌어. 꼴 좋네. 이제 좀 네 분수에 맞는 모습이 된 것 같지 않아? 역시 너한테는 그런 깨끗한 옷보다 이런 더러운 김칫국물이 더 잘 어울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지도 쏟아진 김치를 털어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김치가 쏟아진 것처럼 무감각하고 초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한 장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이 아닌 김칫국물이 튀어 더러워진 테이블 위를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의 그 기이하고 침착한 행동에 백진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테이블을 다 닦아낸 후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백진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파티장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무시, 그것은 백진우에게 있어 뺨을 맞는 것보다 더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저 여자의 알 수 없는 침착함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어딜까, 이년아, 서지 못해.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파티의 주인공 백성철 대령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아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말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자, 모두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주최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놈이 아직 젊어서 술을 이기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서연 중위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한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교묘하게 아들의 죄를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둔갑시키고 모든 것을 보상이라는 돈 문제로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잔인한 마디를 덧붙였다. 강중희도 군 선배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오늘은 이만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배려의 형태를 띤 굴욕적인 추방 명령이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서연에게 너는 더 이상 이 파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서연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가 과연 이 굴욕을 참고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폭발할 것인가. 서연은 출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선명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굴복했다.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연회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백진우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백성철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파티의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 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눈엣가시 같았던 존재를 완벽하게 짓밟고 굴복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강서연의 뒷모습.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조용히 전장을 벗어나는 암살자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범죄의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을 사진처럼, 녹음기처럼 영원히 새겨넣었다. 가장 화려한 파티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칼날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저들의 목 위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강서연은 굴욕감에 젖어 서둘러 숙소로 향하는 패배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치 세례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시 부자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압박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자신을 끌고 갈 가장 유력한 장소는 CCTV도 없고 인적도 드문 부대의 낡은 창고 구역일 터였다. 그녀는 일부러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병사들의 생활관이 밀집한 가장 밝고 공개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증인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보다 적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빠르고 대담했다. 그녀가 생활관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뒤를 동시에 막아섰다. 백진우의 충실한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은 맑은 정신일 때보다 더욱 위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강중희님, 잠시 저희랑 얘기 좀 하시죠. 그들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훈련받은 대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코와 입 위로 역겨운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손수건이 덮쳐왔다. 클로로포름, 그녀는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의식이 순식간에 아득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짐짝처럼 끌고 가는 남자들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멀어져가는 생활관의 불빛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끔찍한 두통과 함께 온몸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 의식을 차렸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였다. 눈을 뜨자 낡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어두컴컴한 창고의 내부가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과 발은 이미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일어났나? 이 끈질긴 년. 그녀의 눈앞에 악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백진우 대위였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 백성철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4명의 공범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법정이자 그들의 처형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심판대에 오른 죄인이었다. 백성철 대령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의 그 위선적인 신사와는 완전히 다른 본성을 드러낸 악마의 그것이었다. 강서연 중위,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너를 사주해서 우리를 캐고 다니는 건지 지금 당장 불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그는 아직도 그녀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끈아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백진우의 폭력성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인연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는 군화발로 서연의 복부를 인정사정 없이 걷어찼다.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말해, 누가 시켰어? 구타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그녀의 팔과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깨끗했던 군복은 그녀 자신의 피와 먼지로 순식간에 더럽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도전이었다. 마침내 백성철이 아들을 말렸다. 그만해라. 전혀는 입을 열련이 아니다. 고통스럽게 죽여주는 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겠지. 그의 눈이 창고 천장의 낡은 대들보와 구석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낡은 밧줄들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마지막 처형 방식이 그려졌다. 전연의 머리카락을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라.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굵은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는 도르래를 이용해 그녀의 상체를 천천히 공중으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수만 개의 바늘이 두피를 한꺼번에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녀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뒤로 젖혀지고 온몸의 무게가 머리카락과 두피에 실렸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묶인 팔과 다리를 참고 사방에 미리 설치해둔 다른 밧줄들에 각각 연결했다. 그리고는 밧줄을 잡아당겨 그녀의 사지를 X자 형태로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걸린 희생 제물처럼 허공에 고정시켰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무력해졌다. 그녀는 허공에 매달린 채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뒤로 젖혀진 이마를 타고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백성철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꼴이라니 아주 볼만하군.
네가 그렇게 캐고 다니던 진실이라는 게 이런 거다. 힘없는 자는 결국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 서서히 핏발려 죽게 되는 거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여기서 천천히 굶어 죽어라. 호기심 많은 애송이년. 내년은 결국 내년의 군 생활처럼 바싹 마른 거미, 시체꼴이 될 테니 그와 그의 패거리들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비웃어준 뒤 창고를 빠져나갔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그녀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은 다시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밧줄이 대들보에 스치는 소리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이어지는 그녀의 숨소리뿐이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절망. 완벽한 절망이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고통 속에서도 더욱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밧줄의 매듭 형태, 해군식, 클로브, 히치. 힘을 주어 당길수록 조여지지만 특정 각도에서 힘을 분산시키면 풀 수 있어. 손목을 묶은 밧줄의 굵기, 약 1점, OCM. 내 전투와 뒤축에 숨겨진 커터날로 끊어낼 수 있는 두께야. 시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탈수 증상이 오기 전까지 앞으로 길어야 12시간. 그 안에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해.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나갈 방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거미줄에 묶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묶은 것이 나비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날개를 묶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제 스스로 밧줄을 끊고 자신을 사냥하려 했던 어리석은 사냥꾼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이빨을 갈기 시작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했다. 강서연 중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희미한 숨소리와 온 신경을 찢어 가르는 끔찍한 통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백성철과 그의 패거리들이 사라진 후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소리, 낡은 건물이 내는 미세한 삐걱거림,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그녀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이 공간의 구조와 자신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그녀는 고통을 통제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방첩사령부 소속의 비밀 요원들에게만 전수되는 고문 저항 훈련.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단순한 딸로서의 사랑만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가장 혹독하고 실전적인 기술들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여 고통스러운 부위로 가는 신경신호를 의도적으로 둔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통제력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조용한 탈출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손목을 묶은 밧줄이었다. 그녀는 허공에 매달린 채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밧줄이 묶인 특정 방향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 해군식 매듭의 약점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 몇 시간이 지났을까?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목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툭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매듭의 한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손목을 비틀어 마침내 한쪽 손을 밧줄에 속박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한쪽 손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쪽 손목과 발목의 밧줄을 풀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밧줄뿐이었다.
그녀는 밧줄을 타고 대들보까지 올라가 매듭을 풀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부상당한 몸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이 그녀는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화 뒤축을 바닥에 날카로운 못 부분에 여러 번 강하게 내리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위장된 뒤축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커터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그녀만의 마지막 비수였다. 그녀는 그 커터날을 이용해 자신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머리카락 몇 줌이 함께 잘려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밧줄 가닥이 끊어지는 순간 그녀의 몸이 허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바닥을 굴렀다. 온몸의 부상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즉시 창고를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적의 감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순히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도망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완벽하고 무자비하며 다시는 그들이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복수.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창고의 가장 깊숙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전투화 뒤축의 또 다른 비밀 장비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최첨단 군용 초소형 위성통신 장치였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절대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는 오직 방첩사령부의 최고 위급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장치를 켰다.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지난 2달간 자신이 수집했던 모든 증거자료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백성철의 비밀 계좌 정보까지가 담겨있는 내부 메모리 칩의 데이터를 방첩사령부의 메인 서버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인 단말기로 동시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몇 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짧은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냉철한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연입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약간의 부상이 있지만 활동에는 지장 없습니다. 적들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함정 안으로 걸어들어왔고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제 앞에서 자백했으며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제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이 창고를 빠져나가 내일 아침까지 부대의 안전한 장소에 은신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한 추적이나 수색은 아직 시작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이 거대한 연극에 마지막 막을 올릴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백성철의 준장 진급식이 열릴 겁니다. 국방부 대강당에서 수많은 언론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메시지 전송을 마친 그녀는 통신장치의 전원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어둠에 잠긴 부대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장교회관이 보였다. 그 안에서는 지금 백시 부자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다. 서연의 입가에 차갑고 무서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음껏 웃어둬라, 벌레들아. 너희들의 그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테니. 그녀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몸을 녹였다. 그녀는 더 이상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었다. 심판의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국방부 대강당. 그곳은 한 군인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단상 뒤편에는 백성철 대령 준장 진급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은 대한민국 군과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별들이 가득한 장성들, 유력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까지. 그 모든 것이 오늘 탄생할 새로운 별의 권세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 영광의 중심에 백성철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갓 다림질한 준장의 별이 달린 새 예복을 입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의 얼굴은 평생의 숙권을 이룬 자의 만족감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오만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하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들, 자신에게 아첨하기 위해 애쓰는 저 수많은 얼굴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했다.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의 사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 그 건방지고 귀찮았던 계집애. 그는 이미 부대 내에서 훈련 중 실종으로 보고를 올린 상태였다. 물론 몇몇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의 막강한 권력과 곧 있을 진급이라는 후광 앞에서 그 어떤 의심도 힘을 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완벽한 성공을 위한 작은 희생양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묻혀 있을 그녀의 시체를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승리하는 것은 나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자신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부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별, 백성철 준장의 진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백성철은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의 연극은 완벽했다. 그는 자비롭고 능력 있는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대관식을 즐기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새로운 별이 밝힌 준장 계급장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저 별이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히는 순간 그는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는 감격에 젖은 표정을 연기하며 장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장관의 손이 그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담기 위해 동시에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끼익.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육중하고 불길한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행사장 뒤편에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거대한 중앙 출입문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웅장하던 군악대의 연주가 멈췄다. 터져나오던 박수 소리도 멈췄다. 시간은 멈췄고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곳에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은 강당 안의 그 어떤 별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겁게 공간 전체를 짓눌렀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세 사람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마침내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앞에 선 두 사람. 한 명은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군 내부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국군 방첩사령관이 지은 대장이었다.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명의 사성 장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조촐한 진급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앉아있던 모든 장성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오직 단상 위 한 사람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백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왜? 어째서 저 두 사람이 여기에? 말도 안 돼. 이것은 악몽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두 명의 사성 장군 뒤를 따라 마지막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중위 계급장이 달린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붕대 밖으로 희미하게 배어나온 핏자국과 아직 채가시지 않은 얼굴의 멍자국은 그녀가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부상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연 중위.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여자. 죽었어야 할 그녀가 지금 유령처럼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저 두 명의 절대 권력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백성철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서연의 진짜 신분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서연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상 위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국방부 장관과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백성철의 아내를 스쳐 지나 마침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백성철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포와 절망의 찬 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군복, 가슴 주머니에서 작고 네모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강서연 중이라고 적힌 평범한 군인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그 신분증을 마치 부고장처럼 백성철의 가슴 주머니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꽂아 주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나, 강서연이 너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부터 돌아왔다. 백성철의 무릎이 마침내 꺾였다. 그는 단상 위에서 수백 명의 하객과 카메라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화려했던 진급식은 이렇게 가장 끔찍한,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의 처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진짜 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백성철 대령의 화려했던 세계는 강서연 중위가 그의 가슴 주머니에 신분증을 꽂아 넣는 그 순간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이 꺾이고 그의 몸이 단상 위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 별의 탄생이 아닌 한 권력자의 처참한 몰락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강당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렸다. 국방부 장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행사를 주관하던 의장대는 이 전례 없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세 명의 불청객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강민혁 합참의장, 이지은 방첩사령관, 그리고 강서연 중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에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국방부 장관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군 서열상 자신의 아래에 있는 두 명의 사성 장군을 향해 당황과 약간의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의장, 이사령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그래도 육군 준장 진급식장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건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걸 모르나? 그의 질책에 강민혁 의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쓰러져 갓난아기처럼 흐느끼고 있는 백성철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대답을 한 것은 그의 아내이자 방첩사령관인 이지은 대장이었다. 그녀는 장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냉철한 집행관의 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장관님, 저희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했다. 저희는 범죄자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장관님께서 직접 별을 달아주시려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범죄자라고?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백성철 대령은 지난 수년간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군인이야.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이지은 사령관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손짓을 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강당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방첩사령부 수사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당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방송실을 장악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상 뒤편에 걸려있던 백성철 준장 진급식이라는 현수막 위로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다. 강당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만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에 무엇이 나타날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옥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강서연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촬영한 며칠 전 파티장에서의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진우 대위는 강서연에게 다가와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강당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백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가 김치 접시를 강서연의 군복 위로 쏟아붓는 장면이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영상은 낡은 창고 안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화면 속에서 백씨 부자와 그 하수인들이 손발이 묶인 강서연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고문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쇠 파이프가 그녀의 몸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 그들의 짐승 같은 웃음소리,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 거대한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 나왔고 몇몇 여성 장교들은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묶어 대들보에 매달고 그녀의 사지를 거미줄처럼 찢어놓는 그 지옥과도 같은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다. 이것은 악마의 소행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진급시키려 했던 군인이 사실은 이런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이었다니. 영상 재생이 끝나고 강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번에도 이지은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는 이 길고 길었던 잔혹극의 마지막 진실을 폭로했다. 이 영상의 피해자는 강서연 중위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은 바로 저자 백성철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성철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진실을 파헤치던 한 젊은 장교를 납치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훌륭한 군인이라고 칭송했던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기자석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부부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부모로서, 그리고 이 나라군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붕대를 감은 채 꿋꿋이 서 있는 딸, 강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괴물들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우리의 아들, 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질문의 형태를 띤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백성철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진실에 눈감아왔던 우리 모두의 비겁함을 향한 날카로운 죽비와도 같은 외침이었다. 강당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반박의 목소리도 나올 수 없었다. 압도적인 진실의 무게 앞에서 모든 변명과 권위는 힘을 잃었다. 백성철의 화려했던 진급식은 이렇게 그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공개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심판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강당 안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의 용광로와도 같았다. 스크린 속에서 펼쳐진 지옥과도 같은 영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백성철이라는 한 인간이 군인과 지휘관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단상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백성철은 이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성은 불과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은 것은 오직 잿더미와 돌이킬 수 없는 절망뿐이었다. 그의 아들 백진호 대위 역시 하객석 한가운데에서 사색이 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장교들은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며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그는 그저 폭력과 광기밖에 남지 않은 초라하고 무력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것은 이지은 방첩사령관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녀는 방금 상영된 영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잠시 행사를 중단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하객석을 향해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군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급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조국과 군을 위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성철 대령의 진짜 공적 조서를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진짜 공적 조서.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그녀는 손짓을 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방금 전에 끔찍했던 고문 영상 대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의 제목은 백성철 대령 직권남용 및 부패 혐의 특별감사보고서였다. 그리고 이어서 강서연 중위가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백성철 왕국의 모든 비리가 하나씩 적나라하게 숫자로, 그래프로,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의 형태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페이지, 군수품 횡령 및 불법 유통. 스크린에는 폐기 처리된 것으로 장부상에 기록된 수만 개의 군용 타이어와 수천 드럼의 유류가 실제로는 백성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민간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거대한 화살표와 함께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빼돌린 군수품의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두 번째 페이지,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화면에는 백성철과 그의 닷대권이나
돈을 보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군납이나 인사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돈을 받고 자리를 팔아넘기는 거대한 인력시장처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범죄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여 상부에 허위 보고한 기록,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대 내 여군들을 성추행했다는 익명의 제보 내용까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예라는 것은 사실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가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라난 추악하고 역겨운 괴물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에는 그 모든 범죄의 정점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거대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주범, 백성철. 그의 이름 아래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최종 결론이 붉은색 판결문처럼 내려졌다. 상기 인물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군에 대한 배신 행위를 일삼았으며 자신의 사적인 탐욕을 위해 부하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임. 이지은 사령관은 보고서 상영이 끝난 후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스크린에 나타난 저 끔찍한 진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강당안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축하하려 했던 인물이 사실은 군복을 입은 악마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길었던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올랐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합동 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이 모든 사관을 정리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을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그 어떤 포효보다도 더 무겁게 강당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백성철의 범죄, 기록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성철의 비참한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든 한 용감한 군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상 한편에서 붕대를 감은 채 꿋꿋이 서 있는 자신의 딸 강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랑스러움과 그녀가 겪어야 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진실을 그의 입으로 직접 선포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이 거대한 부패 왕국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아 넣었다. 바로 저의 딸입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몰락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군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최고 권력자의 가족마저 희생되어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온 국민 앞에 고발하는 피맺힌 절규와도 같았다. 백성철의 화려했던 진급식은 이렇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공개적인,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심판의 장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합동 참모의장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 왕국을 향한 총성 없는 사형 집행 명령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까지 강당 뒤편과 측면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정복에 국군 방첩사령부 특별수사대라는 노란색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지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강당 곳곳에 민간인 하객으로 위장하여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교했다. 지금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직권으로 현 시간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원들의 이동을 통제한다. 수사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 특임대 대원들에 의해 안쪽에서부터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이제 이 화려한 연회장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자 심판의 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곧장 2개의 목표물을 향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첫 번째 목표물은 단상 아래 넋이 나간 채 쓰러져 있던 백성철이었다. 2명의 건장한 수사관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인형처럼 끌려갈 뿐이었다. 백성철, 당신을 직권남용,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살인미수 및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이 그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컥, 그 금속성 소리는 그의 화려했던 권력에 그리고 그의 추악했던 범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는 이제 차가운 쇠고랑의 무게 아래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2번째 목표물은 하객석 한가운데에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그의 아들 백진우 대위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사방은 이미 수사관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후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장교에게 애원하듯 도움을 청했지만 동료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백진우, 당신 역시 상기 용의자의 공범으로서 폭행, 협박, 가혹행위 및 범죄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백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함정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고. 난 억울해. 그의 비겁한 변명은 그를 향한 경멸의 눈빛만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발악을 가볍게 제압하고 그의 손에도 똑같은 수갑을 채웠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에 나란히 죄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끌려나갔다. 하지만 이지은 사령관의 청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사팀장에게 고갯짓했다. 수사팀장은 단상위 스크린에 새로운 명단을 띄웠다. 특별 수사 대상자 명단. 그 명단에는 백성철의 뇌물장부와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확보된 그의 범죄 네트워크에 속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얼굴 사진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은 얼마 전 강서연의 미행을 지시했던 감찰장교 한 소령이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하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던 순간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수사관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짚었다. 한 소령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명단은 계속해서 공개되었다. 백성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와 불법적인 수의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을 준 군수주의 춘주의 사령부 계약 담당관, 장부 조작을 묵인하고 뇌물을 상납받은 재무실장, 심지어는 백성철의 진급을 돕기 위해 그의 성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육군본부의 고위급 장교의 이름까지.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강당 안에서는 경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하객석 곳곳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점잖고 명예로워 보이던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 뒤에는 부패한 권력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던 추악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강당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장을 넘어 부패한 자들을 색출해내는 거대한 청소의 현장이 되었다. 이지은 사령관은 이 기회에 군 전체에 퍼져 있는 백성철의 암세포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강서연 중위는 단상 한편에서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처음에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이 비극은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몇몇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괴물이 자라날 수 없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몇 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끝나고 강당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텅 비고 고요해졌다. 화려했던 축하 현수막과 꽃장식들이 이 모든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허하게 남아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지은 사령관에게 다가왔다. 이 사령관,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 사령관은 창밖에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장관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때 다시 주워 담으면 됩니다.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말입니다. 진짜 위기는 명예가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줍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길고 험난한 싸움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국군 방첩사령관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청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백성철에 화려했던 진급식 날 벌어진 국방부의 숙청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거미줄 장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백성철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대서특필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잔혹함은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군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관심 속에서 백시 부자와 그 공범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역사상 유례없는 신속함과 엄격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군의 모든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재판에 그 어떤 외압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몇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백성철과 백진우, 그리고 그들의 핵심 공범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과 재판 과정 속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광기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이었다. 그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장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길고 길었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백성철, 백진우를 포함한 일당이 군 지휘관이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군수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행, 고문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려 한 반국가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를 넘어 최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가장 추악한 이적 행위이다. 군수품은 전투력의 근간이며 군수 시스템의 붕괴는 곧 국방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피고인들을 차가운 눈으로 한 명 한 명 훑어보았다. 특히 주범으로서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지휘한 피고인 백성철과 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누구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백진우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신성한 군복을 입고 조국을 배신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한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서연 중위와 그녀의 부모님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백성철, 전 육군 대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군용물 횡령, 직권남용, 특수폭행교사, 살인미수 등의 모든 혐의를 병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백성철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추악했던 인생은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피고인 백진우, 전 육군 대위, 상기범죄의 핵심 공범으로서 특수폭행, 협박, 직권남용,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백진우는 판결을 듣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내야만 할 터였다.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다른 공범들 역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백성철의 처남을 포함한 민간인 공범들은 일반 법정에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군 내부의 조력자들 역시 전원 파면 및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성철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은 이렇게 단 한 가닥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불태워지고 해체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강서연은 법정을 나서는 길에 자신을 고문했던 하수인 중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관에게 끌려가던 중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 고개를 숙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망가뜨린 수많은 군인들의 인생과 당신들이 배신한 이 군복에게 평생을 바쳐 갚아나가라. 그녀는 그를 지나쳐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에필로그. 새로운 씨앗. 백성철 왕국에 대한 피해 심판이 끝난 후 대한민국 군수 시스템에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불릴 만한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이 휘몰아쳤다. 거미줄 장군 게이트는 군 전체에, 특히 군수 및 보급 분야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방첩사령관이라는 막강한 두뇌와 강서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었다. 강서연은 사건 이후 길었던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이겨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위에서 소령으로 2계급 특별 진급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보직은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과의 핵심 요원이었다. 과거 그녀가 위장 신분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지옥의 문을 이제 그녀는 심판관이 되어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과거 백성철과 같은 자들이 손쉽게 장부를 조작하고 군수품을 빼돌릴 수 있었던 모든 낡은 아날로그 시스템은 폐기되었다.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누구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완벽한 군수품 관리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제 모든 군수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유의 전자칩이 부착되어 보급과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기록되었다. 단 하나의 총알,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사라지면 즉시 경고등이 울리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인사 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더 이상 지휘관의 주관적인 평가나 인맥이 아닌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적, 그리고 동료 및 부하들의 다면 평가만이 진급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강서연은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이 흘러 군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썩은 부위가 도려내진 자리에는 건강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특별감찰과의 새로운 사무실. 강서연 소령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창고에 갇혀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젊은 장교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비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운 숨겨진 보석 같은 인재였다. 그의 평가 보고서에는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따져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낡은 시대의 지휘관들이 남긴 부정적인 평가도 적혀 있었다. 과거의 시스템이었다면 그는 영원히 소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그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긍정적인 다면, 평가 결과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실적 데이터를 확인한 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펜으로 그의 소령 진급 추천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 하나가 어쩌면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이끄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될 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활기차게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군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그녀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 것이었다. 정의는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지옥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서연 소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거대한 거미줄 앞에서 그저 무력한 나비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거미줄을 스스로 끊고 나와 새로운 아침을 열어젖힐 용감한 호랑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